우리들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십니다. 이 로고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최근까지 AI 자동화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M8N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NA10이나 네이튼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구수하게 그냥 N8N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M8N만 이용하면 여러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인공지능 에이전트까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같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M8N을 조금이라도 만져봤던 분들께만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M8N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정말 쉬웠나요?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히 뭐가 어려웠나요? 이 인공지능과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나요? 아마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10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래 헤맸던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인공지능 자동화를 하려면 내가 엑셀이든 노션이든 뭐 어디든 가진 데이터를 적절히 가져와서 인공지능과 AI 에이전트의 값을 적절히 넣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에이전트가 뭔가를 뱉어내면 그 결과를 다시 내가 가진 시스템에 적절히 밀어 넣어서 모종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자인 저조차도 제가 M8N을 이것들 때문에 시간을 정말 많이 날렸어요.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요. 한 번도 M8N을 다뤄보지 않은 노베이스 분들 뿐만 아니라 M8N에 빠르게 적응해서 직접 나만의 자동화를 구축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두세 시간 안에 단순히 남들의 워크플로를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워크플로를 M8N의 사용법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기반으로 만들 힘을 길러주는 강의를 신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 3년 동안 M8N을 이용했지만 처음에는 노코드 도구를 얕보고 기본을 무시하는 바람에 꽤 오래 삽질을 했습니다. 약 3달 동안 제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솎아내며 대본을 다듬었습니다. 그걸 딱 3시간 분량의 비디오로 압축해서 바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를 같이 만들어 나가다가 문제를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계속 다시 짚어가며 체화하고 하나씩 더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쌓아 나가는 솔브잇다운 방식입니다. 이론만 집약적으로 전달하거나 따라하기 위주의 실습만을 진행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 집약적 강의나 따라하며 배우는 무언가를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나 에이전트를 잘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강의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인공지능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최소한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완전 최신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화의 어려움은 최신 기술 사용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인공지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것들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여러분의 인생을 자동화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자동 수익을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강의를 통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하루가 딱 1시간씩은 더 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워크플로는 제가 실제로 일상에서 쓰면서 딱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을 아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일에 소비한 시간 170시간이라고 떠 있죠. 우리가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만들 프로그램으로 자동 집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꽉꽉 눌러 담은 강의를 통해 그 1시간씩 길어지는 지점을 만들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리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듣는 템포를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 완전 노베이스 분들부터 노코드 도구를 사용해 본 적 없지만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개발자분들께도 적합한 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 백지 상태에서부터 한 땀 한 땀 쌓아 나가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개발자분들과 자동화 N수생에게 적합한 이유는 간단한 것을 만들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M8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았어도 자동화에 성공하거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부분을 녹여 넣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배우거나 그냥 아무 강의나 보고 배워도 이 정도 사이즈의 프로그램은 금방 만들거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템플릿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M8N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어찌어찌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메일은 몇 번씩이나 발송이 되는 걸까? 아니 이건 되는데 이건 도대체 왜 안 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뭐지? 테스트할 때는 되는데 왜 실제로 돌려보면 오류가 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일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고쳐가며 써먹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노코드 도구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지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자동화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풀어드리며 프로젝트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소소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내용을 더 쉽게 실습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제 채널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구글에서 만든 설문조사 소프트웨어 구글 폼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폼을 통해 많은 분들이 댓글에는 남기지 못한 따뜻한 말을 보내기도 하고 도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남겨주셨는지 새로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구글 폼에 접속해 확인하는 건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영상이 하나둘 쌓일수록 확인해야 할 폼도 늘어나니 귀찮음은 배가 되었죠. 물론 구글 폼은 새로운 설문지가 제출되면 이메일을 보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이메일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응답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줄 뿐 정작 중요한 내용은 보여주지 않아요. 결국 내용을 확인하려면 버튼을 또 눌러서 폼 페이지로 이동해야만 했죠. 게다가 이런 알림 메일이 계속 쌓여 메일함이 지저분해지고 중요한 비즈니스 메일을 놓치게 되는 것도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폼이 제출되면 그 내용이 제 디스코드 채널로 즉시 전송되도록 간단한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 흔하디 흔한 인공지능 하나 안 붙은 유튜브 컨텐츠로 올리기도 민망한 정말 볼품없는 자동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디오 하나에서 나온 구글 폼 하나가 거의 1000개쯤 됩니다. 이 자동화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피드백을 마치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읽듯 받아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자동화의 효용을 느꼈지만 저보다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께는 고도화할 여지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문 응답에서 이메일과 이름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찾아내서 엑셀에 정리를 한다거나 스팸성 응답인지 여부를 분류해서 읽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만을 디스코드 채널로 보내도록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 강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계속 다시 짚어가며 체화하고 하나씩 더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쌓아 나가는 솔브 잇 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프로젝트가 바로 정말 부끄러울 만큼 간단해 보이는 이 구글 폼 알림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프로젝트일지라도 고도화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밟아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고도화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를테면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배울 정보 추출기를 이용하면 설문응답의 스팸성을 판단하거나 이메일과 이름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스프레드시트나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노션 또는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 배울 에어테이블 중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자동으로 찾아낸 정보를 표 형태로 정리해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프로젝트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께 제공하는 첫 프리미엄 컨텐츠인 만큼 준비를 많이 했으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전도 업로드되고 나머지 2개의 프로젝트는 인프런에는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바로 해결사 마인드와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나 구조입니다. 해결사 마인드는 단순히 M8N이라는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이고 중요한 사고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나 구조는 M8N이라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빠르게 익숙해져야 할 핵심 개념이나 작동 방식 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강의 전반에 걸쳐 여러 개의 해결사 마인드와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나 구조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통해 이 해결사 마인드와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나 구조들을 체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마쳤을 때 여러분이 과연 어떤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될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실습 환경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과 해결사 마인드가 반복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등장하는 해결사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도구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도구가 여러분에게 적절한 도구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M8N이라는 도구의 강점을 정확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보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수없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골라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개발자들이 잘 하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하죠.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출시한 구글 O8과 오픈AI의 에이전트 빌더라는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구글 O8이 더 적절한 도구일까요? M8N이 더 적절한 도구일까요? M8N은 태생이 간단한 일을 하는데 코드를 짜는 것이 귀찮다는 문제의식에서 생긴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드로도 잘할 것 같은 영역 있잖아요. 어디서 데이터를 몇 개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어디로 전송하거나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자동화해야 하는 흐름이 명확히 규칙으로 정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 속에 인공지능을 슬쩍 끼워 넣고 싶은 경우에 적절합니다. 최근 M8N과 인공지능의 시너지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에게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고 한 방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를 주무르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 유용해요. 특히 M8N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변형하고 조작하는 기능의 자유도가 정말 높아요. 이건 우리 강의에서 살펴볼 겁니다. 한편 O8은 코드를 짜는 수고를 덜고 수십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성격이 약합니다. 여러분이 언어 모델에 무언가를 말하면 그 답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연결하고 그 답변을 조금 수정해서 또 다른 인공지능에 연결하고 이 연결을 정말 쉽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과거 코드로도 가능하던 자동화에 인공지능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공지능들을 잔뜩 조립해서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블로그 게시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결과물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데모를 해보고 싶은 것이라면 O8이 훨씬 적절한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AI의 에이전트 빌더는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도구입니다. 이름이 이 도구의 존재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에이전트 그리고 빌더잖아요. 에이전트를 만드는 도구란 말입니다. 에이전트가 뭔지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런 일 저런 일을 척척 수행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복잡한 M8N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인공지능 부분을 확대해 보면 에이전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M8N 입장에서 에이전트는 커다란 자동화를 구성하는 작은 부품이고 에이전트 빌더는 이 부품을 더 쉽고 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동유의 선상에서 경쟁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M8N이라는 도구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능 그 자체보다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인공지능의 출력을 다른 것으로 연결하는 그 주변부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M8N은 본인의 플랫폼 내에서 빠르게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M8N의 데이터 처리 강점이 고스란히 에이전트 제작에도 투영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들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처리 로직이든 다시 에이전트를 만드는 일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마 이 강의에서 같이 만들어보는 데이터 처리 로직들을 에이전트 빌더로는 구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데이터 처리가 어렵지는 않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사용하는 프로덕션용 에이전트가 필요한 순간이나 오픈AI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면 저는 에이전트 빌더에 가셔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M8N에서는 오픈AI 에이전트 빌더를 연동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M8N에 에이전트 빌더를 연동하는 기능이 없지만 금방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이전트를 만들었든 거기에 코딩 없이도 데이터를 잘 주입해 넣고 결과물을 다른 시스템에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 M8N의 가장 큰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도구를 조합해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M8N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 O8이든 에이전트 빌더든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기능의 교집합과는 별개로 도구가 생겨난 배경을 바라보았을 때 현재 O8, 에이전트 빌더, M8N의 비슷한 점이라고는 칸바스 화면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면 택시든 구급차든 사람을 실어 나르고 바퀴도 4개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둘을 놓고 우열을 가리거나 비교를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도구들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택시가 좋은지 구급차가 좋은지를 논하는 격입니다. 아무튼 도구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M8N의 또 다른 특징은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는데요. 셀프 호스팅이 무엇인지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라는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우리는 웹브라우저만 켜면 네이버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네이버 서비스의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은 우리 컴퓨터가 아니라 네이버의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내 컴퓨터는 거기에 접속만 할 뿐인 거죠. 이 서비스를 관리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작업의 책임도 네이버라는 회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이버 컴퓨터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서비스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호스팅을 내가 직접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셀프 호스팅입니다. 셀프 호스팅은 내가 내 컴퓨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스 코드, 데이터, 관리의 책임 모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어요. M8에는 방금 언급한 네이버나 메이크나 제피어 같은 경쟁 자동화 도구들처럼 그들이 만들어둔 서버에 접속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자동화 도구들과 다르게 나의 컴퓨터에서 직접 M8N을 실행할 수 있는 셀프 호스팅 옵션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자동화 도구라고 널리 알려진 거죠. 이 컴퓨터는 꼭 내가 화면을 맞대고 앉아있는 컴퓨터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집에 남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구축을 해두고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 데이터, 관리의 책임 모두 내 컴퓨터에 있죠. 이것도 셀프 호스팅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멀리 인터넷 너머 어딘가의 컴퓨터를 빌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빌리고 있는 동안에는 내 소유의 컴퓨터인 거죠. 이렇게 내가 빌린 클라우드 컴퓨터에 구축을 해두고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 데이터, 관리의 책임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셀프 호스팅이에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때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에 넘기고 싶지 않은 개인과 기업들 입장에서 무료 셀프 호스팅 옵션이 존재한다는 건 매력적이겠죠. 에이전트 빌더는 당연히 셀프 호스팅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오픈 AI 서버에 남겠죠. 여기에 더해 M8N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메이크나 제피어에 비해 AI 기능을 매우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가 많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딱 1년쯤 전에 M8N으로 꽤나 복잡한 워크플로를 구축하는 비디오를 업로드했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M8N을 제대로 다루는 최초의 비디오였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이 생소한 도구는 뭐지? 하며 반감을 가질까봐 넣었던 설명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관심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메이크나 제피어 생태계보다도 풍부한 자료와 커뮤니티를 자랑하고 있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걱정 없이 M8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M8N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 도구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셀프 호스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셀프 호스팅을 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M8N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M8N이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월 3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첫 사용자에게는 2주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할 겁니다. 만약 과거에 무료 체험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새로운 이메일로 계정을 하나 더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의 전체 도합해도 3시간 남짓인데 그걸 한 번에 따라올 수 없다면 2주에 한 번씩 구글 계정 만들면 되잖아요. 진짜 몇 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셀프 호스팅 먼저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M8N을 배워보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일에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M8N을 익히면서 여러분이 상상하고자 하는 것을 M8N으로 옮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셀프 호스팅을 하는 과정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한참을 헤매더라도 성공해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미 무료 세팅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이미 업로드해 두기도 했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그것들을 보면 되지만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각설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모두가 M8N 무료 계정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것은 제가 OT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프로젝트죠. 구글 폼에서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아주 간단한 자동화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자동화이지만 배울 점이 꽤나 많을 거예요. 디스코드는 메신저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꼭 디스코드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동화에 굉장히 유리한 메신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께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메신저예요. 이 간단한 예제를 통해 여러분이 자동화 시 가져야 하는 생각의 기본과 노코드 자동화 도구의 화면 구조와 생소한 용어에 빠르게 익숙해져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하는 해결사 마인드를 소개합니다. 결국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든 노코드 도구를 사용하든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정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곧 만들 구글 폼에서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자동화를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새로 작성했을 때 디스코드로 설문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작을 실행해야겠죠. 우리가 사용할 NADen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M8N에 들어와서
워크플로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일단 우리 화면에 익숙해지기로 했잖아요.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이 가운데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뭔가를 고를 수 있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그랬더니 무슨 마우스 커서 덩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럼 뭔가 이 화면에 덩어리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봅시다. 여기 보이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럼 내가 이 붙일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아무거나 눌러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네모난 덩어리가 생겨났고 앞쪽과 화살표로 연결되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 녀석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 화면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를 눌러도 덩어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하면 아까 덩어리와 연결돼 있는 더하기를 눌러서 덩어리를 추가했을 때와 다르게 연결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마우스 드래그 쭉 이런 방식으로도 덩어리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으로도 이 덩어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은 채로 덩어리가 하나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덩어리를 추가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집중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용어는 바로 노드입니다. 노드는 우리가 지금껏 덩어리라고 불렀던 이 네모 박스들을 의미해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 녀석인지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네모 박스를 노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숙해져야 하는 용어는 트리거 노드입니다. 트리거 노드는 노드이긴 한데 방아쇠 역할을 하는 노드입니다.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듯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동작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노드입니다. 트리거 노드에는 이렇게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다는 것도 눈에 익혀두면 좋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무거나 눌러보면서 얼떨결에 만들었던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의 트리거 노드는 어떤 조건에서 트리거되는 노드일까요? 아래 설명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워크플로 실행을 클릭했을 때 라는 설명이 붙어있죠. 저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방아쇠를 땅 당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사 마인드 기억하시나요? 노코드도 결국 무언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M8에는 이 워크플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리거 노드는 여기서 무언가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트리거 노드 다음에 어떤 동작들이 실행되면 좋을지는 어떤 것들이 담당할까요? 맞습니다. 트리거 노드가 아닌 노드들이 담당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트리거 노드와 트리거 노드가 아닌 노드들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여러분은 앞에 노드가 실행된 이후에 뒤쪽 노드가 실행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화살표니까요. 우리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구글 폼으로 받은 설문조사를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로 보낼 겁니다. 이 말은 구글 폼에서 새로운 폼이 있으면 트리거되는 트리거 노드와 디스코드 노드가 필요하다는 말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글 폼 트리거 노드에서 뻗어나온 화살표가 디스코드 노드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또 익숙해져야 하는 용어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는 말 그대로 워크와 플로우를 합쳐놓은 단어니까 작업의 흐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노드들이 쭉 깔린 화면을 띄우기 위해 첫 화면에서 뭘 눌렀었죠? 워크플로우 생성 버튼을 눌렀죠. 이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M8N에만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피어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잽이라고 불러요. 자기네 플랫폼만의 특별한 이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이크닷컴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M8N에서는 노드들을 연결한 이 묶음을 그냥 워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가장 처음에는 항상 트리거 노드가 오고 그 다음에 수행할 작업들이 화살표로 연결된다고 했죠. 이 전체를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왜냐면 화살표는 어떤 노드 다음에 어떤 것을 실행할지 정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러분이 자동화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트리거되고 어떤 것을 실행하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싶으신지, 어떤 트리거 노드와 어떤 노드를 화살표로 연결하면 좋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완전히 맡기면 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연습을 해봅시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저랑 똑같은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디스코드로도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도 전송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실제로 동작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워크플로우 실행 버튼을 눌러도 노드가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아직 설정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노드를 추가하고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이 편집기 화면 자체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하 마치셨다면 제가 만드는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만드는 방법, 여러 방법들을 하나씩 사용합시다. 저 텔레그램 노드 만들었으니까 디스코드 노드 만들어야죠. 아까 노드에 샌더 메시지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그걸 골라줍니다. 우리 아직 안쪽 설정하는 것 안 배웠으니까 아직 이 설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이메일 보내는 노드도 있었어요. 이메일 검색하고 이메일 전송 노드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야 했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동하지도 않는 워크플로우를 왜 만들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2시간 안에 M8N의 전반적인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방금 실습을 통해 화면에는 조금 익숙해졌을 테지만 아직 용어들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체화를 위해 의도적 수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노코드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면 문득문득 용어가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노코드 도구의 UI는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평생 M8N만 사용할 것도 아니죠. M8N 내부에도 여러분께 강의로 다 보여드리기 어려운 수많은 페이지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M8N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본문 여기저기서 워크플로 단어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눈치채실 수 있어야 하고 우측 상단, 저게 대충 워크플로 만드는 버튼이겠구나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마다 강의를 다시 뒤적거리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채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은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복잡성이 높아져도 오늘 배운 개념들 내에서 즉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톱기 때문에 꼭 천천히 따라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문제 읽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 전체를 워크플로우라고 부르죠. 총 2개의 노드가 있고 트리거 노드는 1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라고 부른다고 했죠. 총 6개의 노드가 있고 트리거 노드는 2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무리 커지고 복잡해져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라고 부른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양은 가지각색이지만 총 25개의 노드가 있고요. 트리거 노드는 2개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만지고 있는 이 화면은 워크플로우를 수정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면이에요. 우리가 여기 에디터가 뭔지 그 우측에 각각이 뭔지 다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만지고 있는 화면이 워크플로우를 수정하고 있는 화면이구나 하는 감각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워크플로우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새 워크플로우 버튼을 눌러서 만든 워크플로우들의 목록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구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코드 도구들은 이렇게 설명을 천천히 읽어보는 게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읽는 대신 설명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워크플로우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처음에 만든 이 마우스 커서 노드, 이거 뭐라고 했죠? 트리거 노드죠. 이 노드는 워크플로우 실행 버튼을 누르면 트리거 되는 트리거 노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트리거 노드일까요? 설명을 보면 그냥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해결사 마인드에서 자동화든 코드든 결국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니까 트리거 노드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또 다른 워크플로우 나왔네요. 그럼 이건 트리거 노드일까요? 설명 읽어봐야 한다고 했죠. 다른 워크플로우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트리거 노드가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 트리거 노드는 워크플로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트리거 노드가 맞습니다. 번개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다면 트리거 노드라고도 이야기했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커져도 겁먹으면 안 되죠. 이건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우인 동시에 이 강의의 마지막에 같이 구현해볼 워크플로우입니다. 노션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빠르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어떤 서비스인지 파악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딱 3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구현함에 있어서 갖춰야 하는 역량 중 하나는 결국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빠른 적응력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짬짬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노드도 결국 트리거 노드입니다. 번개 아이콘도 붙어 있죠. 노션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들을 엑셀처럼 집어넣는 곳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 트리거되는 노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 화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생각해 보자고요. 지문에서 노드 이름을 새로운 타임블록이라고 붙여놨다고 하고 있죠. 타임블록이라는 데이터가 추가되면 모종의 작업들을 하도록 작성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노드 이름을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노드와 트리거 노드에 대해서는 꽤 익숙해졌죠? 이제 워크플로 전체를 이해하는 의도적 수련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직 각 노드를 연결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화살표의 연결을 보고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끼워 맞춰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워크플로는 뭐를 하는 워크플로일까요? 바로 워크플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라는 의미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른 워크플로에 의해 이 워크플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트리거 조건이네요. 트리거 되면 뭘 한다고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들을 가져와서 필드란 것을 수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합치겠구나. 지금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을 보고 대충 이렇겠구나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트리거 되고 디스코드로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를 보내겠구나. 다음 문제입니다. 노션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가 추가되면 트리거가 되는데 두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화살표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앞에 노드 다음에 실행이 되지 않을까요? 두 개의 가지 중에 위에부터 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오브젝트라는 필드가 비어 있으면 관련 목표 찾기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죠. 아래쪽 갈래 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북이라는 필드가 비어 있으면 관련 책 찾기 프롬프트를 만들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된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션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가 추가되면 트리거가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오브젝트라는 필드가 비어 있으면 목표 찾기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같은 것을 사용하네요. 그 다음에는 목표를 가져오고 뭔지 모르겠지만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정한 다음 디스코드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구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프롬프트가 뭔지, 골이 뭔지, 릴레이션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뭔가 구축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워크플로를 구축했는지 찾아보는 일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 N8N 워크플로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곳이 있어요. 수많은 템플릿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노드들을 사용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노드의 이름도 막 바꿔놓았을 것이고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정확한 동작을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순서로 일이 처리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웠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무거운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많은 것을 배웠다는 뜻이겠죠. 저도 고생해서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벌써 많은 것들에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 수련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넣어놓은 예제들입니다.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다시 돌려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해결사 마인드를 떠올려 봅시다. 결국 노코드도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정하는 일이라고 했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어떻게 트리거돼서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구글 폼에 새로운 응답이 들어오면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워크플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일단 구글 폼 트리거 노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트리거 노드 추가 버튼을 누르고 구글 폼을 검색해 봅시다. 그런데 검색 결과가 없네요. 시작부터 큰 난관입니다. 노코드 도구는 코드를 잘 감싸 놓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노코드 도구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잘 감싸두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구글 폼으로 사람들의 설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폼을 바꾸기는 꽤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은 실전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막혔을 때는 일단 워크플로의 나머지 부분을 먼저 완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폼이 등록되었을 때 디스코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클릭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디스코드로 메시지가 보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해결사 마인드입니다.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다입니다. 물론 지금 맞이한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게 우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께 해결사 마인드를 소개해주고자 어려운 상황임을 가정하고 지금은 일단 넘어가서 나머지를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M8N에서 가장 간단한 트리거 노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용했던 클릭 워크플로 노드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조건 없이 클릭을 할 때 트리거 되는 노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트리거 될지를 간단하게 설정했으니 디스코드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스코드는 자동화 구축이 정말 편리한 채팅 앱입니다. 자동화 연결이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도 한번 익혀두는 것을 권장하고 이 수업에서도 앞으로 디스코드 위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클릭 트리거 노드의 우측에 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보세요. 지난 시간에 노드를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클릭 트리거 노드가 트리거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노드를 트리거 노드에 연결하고 싶은지 묻는 거죠. 디스코드를 검색하고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해 봅시다. 말 그대로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는 노드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 설정 값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인 만큼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이 각각의 설정 값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커넥션 타입입니다. 디스코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카톡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대1 개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알림톡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메시지 전송 방법은 웹후크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웹후크라는 녀석을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정해야 하는 옵션은 크레덴셜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구조인 크레덴셜이 나옵니다. 크레덴셜은 영어로 자격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M8N이 나에게 디스코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레덴셜은 M8N이 내 디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8N에 한번 이 주소를 저장해 두면 다음에 디스코드 노드를 만들어 사용할 때 번거롭게 이 주소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재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직 M8N에 등록한 주소랄 것이 없으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도대체 디스코드 웹후크 주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AI 세상이죠. 이 버튼을 눌러 AI 기반으로 제공되는 가이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셋업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을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에 입력하고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면 꽤 좋은 가이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코드에 가입하고 들어가면 좌측에 더하기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채널 편집 버튼을 눌러보세요. 좌측 탭의 연동 버튼을 누르고 웹후크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것이 하나 뿅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웹후크 URL 복사 버튼을 누르세요. 이 웹후크 URL을 M8N에 돌아와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세요. 우리가 방금 무엇을 만들고 무슨 URL을 복사한 것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메시지 칸에 아무거나 넣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URL 주소를 복사했던 이 녀석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클릭 트리거 노드와 디스코드 노드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워크플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디스코드에 메시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실행해 보면서 디스코드에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보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잠시 멈추고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앞서 워크플로는 어떤 작업들을 어떤 순서로 실행할 것인지를 연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새로운 구글 폼이 있으면 트리거되어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워크플로를 만들려고 했죠. 대충 생각해보면 구글 폼 트리거 노드와 디스코드의 메시지 보내기 노드를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 폼 트리거 노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구현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해결사 마인드에 따라 가장 간단한 트리거인 클릭 트리거를 사용해서 구글 폼이 있다고 치고 더 쉬운 부분을 먼저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클릭 트리거가 실행될 때 디스코드로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잘 보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글 폼 트리거를 구현해서 클릭 트리거를 갈아 끼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클릭 트리거 노드 대신 사용할 구글 폼 트리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글 폼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방법인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앱 스크립트나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도 있나 보네요. 메이크에서는 공식적으로 구글 폼 노드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M8N에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가 있다는 특징과 구글 폼의 새로운 응답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연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구글 폼 트리거를 구현할 것입니다. 구글 폼 서비스에 접속해서 새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간단히 이름을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이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링크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링크로 접속했을 때 내가 만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설문을 하나 제출해 볼게요. 설문 응답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버튼을 눌러 이 구글 폼 데이터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쌓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제가 작성한 응답이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설문 내용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주는 것은 구글 폼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클릭 트리거 노드를 지우고 새로운 트리거 노드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우클릭을 해도 좋고 우측 상단 버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검색하고 행이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옵션을 선택하세요. 새로운 설문이 등록되면 시트에 새로운 행이 추가될 것이니 행이 추가되면 실행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까 디스코드 노드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크레덴셜 다시 나왔습니다. 내 시트를 읽을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음 옵션을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인 폴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폴링이 뭘까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폴링은 주기적으로 변화한 상태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구글 시트에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겠네요. 이 폴링 간격이 중요한 이유는 구글이 정해둔 최대 폴링 횟수 제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당 몇 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지금은 폴링을 하는 트리거 노드가 하나기 때문에 아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워크플로가 많아지고 커지잖아요. 폴링을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그 빈도를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폴링해 줍니다. 일단 저는 결과를 빠르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분마다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구글 폼에서 연결한 파일을 선택해서 연결하고 시트는 기본 시트를 선택해 줍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충 한번 들여다보면 저희가 구글 폼으로 제출했던 설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을 닫고 이것을 디스코드 노드에 연결해서 워크플로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워크플로 편집기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디스코드 노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앞에 구글 시트 트리거 노드가 실행되어야 하겠죠. 실제로 화살표 뒤에 놓여있는 이 디스코드 노드를 누르면 앞에 트리거 노드도 자동으로 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디스코드 노드 실행을 눌렀을 때 화살표 앞쪽 노드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우리가 만든 이 트리거 노드는 분명히 일정한 간격마다 스프레드시트를 조회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실행되는 노드란 말이죠. 클릭을 했을 때 트리거되는 노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스프레드시트에 새로운 데이터가 없는데도 우리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가 작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워크플로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M8N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폴링을 해서 값을 가져오는 대신 클릭과 동시에 여러분의 스프레드시트에서 모든 값을 그냥 읽어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지금 클릭 트리거 노드를 삭제하고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클릭 트리거 노드처럼 워크플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새로운 폼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워크플로를 실행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워크플로를 에디터에서 빠르게 실험을 해보기가 어렵겠죠. 워크플로를 만들다 보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 이렇게 실행해볼 일이 정말 많을 텐데 그때마다 구글 폼에 들어가서 직접 폼을 입력하고 폴링 주기마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 번거로울 일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지금은 잘 와닿지 않더라도 한 번쯤 귀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 하고 다시 워크플로 완성하러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디스코드에 전송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구글 폼에 작성한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디스코드 노드는 구글 폼이 연결해준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와 화살표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은 이 화살표를 따라 정보를 넘겨준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정보를 넘겨준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가 어떤 정보를 디스코드 노드로 넘겨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는 타임스탬프라는 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숫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 때 만들었던 질문 이름과 그 응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디스코드 메시지로 우리가 설문에 만들어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고 싶죠. 메시지에 원래 작성되어 있던 텍스트를 지우고 왼쪽에서 관심 있는 데이터를 쭉 끌어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훼손시키지 말고 가장 뒤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추가로 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그 이상한 모양에 실제로는 우리의 응답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구글 폼을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 임시 데이터를 하나 채워 넣었어요. 그 데이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잘 저장됐어요. 구글 시트의 표를 잘 살펴보면 타임스탬프라는 제목 아래 설문 응답이 작성된 시각이 정리되고 있고 설문 문항 아래에 설문 응답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M8에는 일정 간격으로 폴링을 하면서 이 새로운 설문조사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설문 문항의 질문과 설문 응답이 어떻게 M8N에서 보이는지 잘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드래그를 해서 디스코드 메시지에 설문 문항을 끌어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러보니 이상한 모양은 오간데 없고 거기에 실제 설문 문항 응답 값이 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모양을 잠깐 뜯어봅시다. 이 중괄호는 이 영역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내부에는 코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코딩이라고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코딩을 하는 부분이라는 표시니까 함부로 중괄호를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괄호 속의 $JS는 지금 이 디스코드 노드의 앞에서 받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아까 화살표로 연결돼 있으면 정보를 넘겨준다고 했죠. 그 안에 대괄호로 열고 당신의 이름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도 콕 집어 무엇을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제가 노코드 도구들 다 비슷하다고 했죠. 이건 실제로 메이크 사용 화면인데요. M8N과 비슷하게 내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를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는 완전히 동일한 방식인데요. 메이크는 대괄호와 중괄호를 써서 무섭게 표현하는 대신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을 해줄 뿐입니다. M8N은 무서운 괄호들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자유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중괄호 속에는 코드가 들어간다. $JS는 이전 노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의미한다. 하나 더 짚고 갑시다. 아이템을 구성하는 각 정보가 들어가는 자리를 필드라고 부릅니다. 신분증을 생각해보세요. 신분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정보가 들어있죠. 이름을 적는 칸에는 이름이 적혀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죠. 이걸 프로그래밍적으로 말하면 이름이 들어가는 필드에는 이름값이 들어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필드에는 주민등록번호 값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타임스탬프 필드와 당신의 이름은 필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필드의 이름은 타임스탬프이고 타임스탬프 필드의 값은 저 숫자입니다. 이 필드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이고 필드의 값은 솔빗입니다. 그래서 $JSN 뒤에 오는 이 부분은 필드의 이름을 적는다. 이것도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첫 자동화 워크플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만들기를 하고 활성화를 해두지 않은 상태예요. 우측 상단에 이 활성화 토글을 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트리거 노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설명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안내 내용을 읽어봅시다. 정기적으로 구글 시트를 폴링하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여기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서는 지금까지 실행된 내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린더 모양이 붙어 있는 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워크플로를 만들어 보면서 실행 버튼을 막 눌렀었잖아요. 그렇게 실험을 하며 실행했던 기록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직 진짜 새로운 폼에 트리거되어서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낸 실행 기록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되나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글 폼에 새로운 응답을 제출한 상황인 거죠. 아까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폴링 간격이 1분이었으니까 1분 정도 기다려보면 이렇게 디스코드에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 당연히 시트에도 잘 들어가 있고 실행 기록을 보여주는 엑서큐션 탭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동화 워크플로가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린더 아이콘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파트부터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괄호 중괄호가 나오는 제이슨도 꽤 어려웠을 거고 트리거 노드의 동작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부연 설명은 줄고 실습 내용이 늘어날 겁니다. 내용이 어려웠다면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파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템의 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한 감을 잘 잡고 있는 것이 M8N을 다룰 줄 안다 모른다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OT 시간에 기본 개념을 간과하고 마구잡이로 배우느라고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개념 때문에도 한참을 헤맸어요. 그런데 처음에 적당히 체화를 해두면 여러분 헤매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워크플로우인데요. 여기 화살표 위를 보면 1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살표를 따라 실행이 되면서 정보를 넘겨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템 한 개라는 건 구글 폼의 설문조사 응답 한 개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갔고 그 한 개의 설문조사 응답 정보가 디스코드 노드로 전달되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화살표를 처음 봤을 때 화살표의 의미가 뭘지 짐작을 했었죠. 노드들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노드가 실행된 이후에 화살표가 뒤에 노드가 실행되는 거겠구나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이 화살표를 따라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템들이 화살표를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노드들은 아이템을 받아서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이템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노드가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고의 기준은 단순 화살표 연결이 아니라 받은 아이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만약 두 개의 노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나머지 하나의 노드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워크플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파란색 박스에 쌓여 있는 노드는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실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글 시트 트리거와 화살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셨다면 70점짜리 정답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면 전달받은 아이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떨어진 노드에도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의 아이템이 위쪽 노드와 아래쪽 노드 둘 모두에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개 중 뭐가 먼저 실행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실행이 될 것입니다. 아이템의 수에 대해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를 알아봅시다. 첫째, 아이템이 없으면 다음 덩어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둘째, 이 내용도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노드는 아이템의 개수만큼 실행되고 어떤 노드는 데이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아까 보았던 워크플로우에서 화살표를 통해 지나간 아이템이 3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응답 3개를 반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개의 아이템을 전달받은 디스코드 노드는 몇 번 실행될까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볼 것이지만 디스코드 노드는 총 3번 실행됩니다. 한 설문조사당 하나씩 디스코드 메시지를 총 3번 보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이템의 수 설명을 하면서 어떤 노드는 아이템의 수만큼 실행되고 어떤 노드는 한 번만 실행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노드마다 작동이 다르다는 말인데 이걸 외워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결과를 보고 난 다음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드들처럼 한 번에 한 개의 아이템을 먹고 한 번씩 실행되는 노드가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모조리 먹고 한 번만 실행되는 노드의 존재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워크플로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에 지정했던 폴링 간격은 1분이었죠. 우리가 지정했던 폴링 시간 내에 폼이 5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이렇게 폼을 5개를 쓰고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가 폴링을 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디스코드 노드가 총 5번 실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잠시 기다리면 실행 기록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총 5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 트리거 노드는 총 몇 번 실행된 걸까요? 한 번 실행된 것입니다. 엑셀 트리거 노드는 한 번 실행될 때 5개의 아이템을 뱉어냅니다. 1분 사이에 5개의 설문조사 응답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한 번 실행될 때 1개의 아이템만 처리하는지, 뭐가 한 번에 여러 개씩 처리하는지 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의미적 해석을 하면 됩니다. 구글 시트 트리거 입장에서는 1분에 한 번씩 실행되는데 1분 사이에 5개의 행이 추가됐으니 5개의 아이템을 한 번에 뱉어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디스코드 메시지는 각각의 아이템, 즉 각각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 번씩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그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5번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도 의도적 수련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tus기 때문에 꼭 천천히 따라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구글 시트 트리거 노드에서 3개의 가지가 뻗어져 나오고 있죠. 이것들 각각으로 모두 4개의 아이템이 들어가고 있어요. 구글 시트에는 폴링 기간 동안 총 4개의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었겠죠. 이제 아이템을 받은 노드들이 실행된 횟수를 묻는 거죠. 모두 앞서 이론 시간에 배웠던 디스코드와 같은 재질의 노드들이므로 직접 실행해보지 않고도 대충 아이템의 개수만큼 실행되는 노드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노드들이 4번씩 실행될 겁니다. 우선 이 화면은 우리가 어떤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화면이죠. 노드 안에 들어간 거예요. 노드 생김새를 보니까 디스코드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노드네요. 그런데 지문에서 연필 모양의 노드는 한 번에 1개의 아이템만을 처리한대요. 그럼 이 노드에 화살표를 통해 몇 개의 아이템이 전달되고 있는지 찾으면 되겠죠? 여기 몇 개의 아이템이 전달되고 있는지 표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드 편집 화면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아이템을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지 선택하는 부분에서 테이블을 선택해 봤습니다. 연필 모양의 노드는 몇 번 실행될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개수만 세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과 비교해서 뭔가 아이템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처음에는 스키마를 선택해서 봤던 것이었고 방금 전에는 테이블을 선택해서 노드로 전달되는 아이템들을 본 거예요. 맨 처음처럼 스키마를 누르면 여러 개의 아이템들 중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이렇게 스키마를 보면 장점이 뭘까요? 설문조사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field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field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스키마 모드로 보면 뭐가 좋은지 표현해 봅시다. 스키마 모드로 놓고 보면 아이템에 어떤 필드가 존재하는지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 대신 아이템은 예시 아이템 하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테이블을 누르면 몇 개의 아이템이 있는지가 잘 보이고요. 또 설문 질문에 어떤 답변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다시 말해 테이블 모드로 놓고 보면 각 필드의 값들이 아이템마다 어떻게 다른지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이슨을 누른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수는 동일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나타났던 제이슨이라는 녀석은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종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전 노드에서 전달받은 아이템을 제이슨 모드로 보면 대충 2개의 비슷하게 생긴 덩어리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 각각이 각각의 아이템의 진짜 모양입니다.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보는 것은 데이터를 가장 날것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것 한 적 있었죠? 드래그해서 디스코드로 보낼 메시지의 내용을 채워 넣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스키마로 놓고 아이템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끌어다 놓는 순간 이렇게 중괄호 속에 달러 제이슨과 대괄호가 생겨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이슨이 나타났던 이유는 사실 아이템의 진짜 모습이 제이슨이라는 형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제이슨에서 당신의 이름은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기로 했죠. 디스코드 노드는 한 번에 1개의 아이템만 처리하는 노드라고 했습니다. 디스코드 노드는 총 2번 실행되겠죠. 첫 번째 실행에서 n8n은 첫 번째 아이템을 중괄호 속 달러 제이슨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템에 포함된 설문조사 응답에서 설문자의 이름이 뭐죠? 솔브이시죠.
그럼 솔브인님의 새로운 펌이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행에서 n8n은 는 두 번째 아이템을 중괄호 속 $제이슨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템에 포함된 설문조사 응답에서 설문자의 이름이 뭐죠? 두 번째 솔브이시죠. 그럼 두 번째 솔브인님의 새로운 펌이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화면과 제이슨을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표현하는 방식마다 스키마에서는 하나의 예시 아이템만 보이고 테이블과 제이슨에서는 여러 개의 아이템이 모두 보인다는 것 정도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if 노드가 가운데 들어있네요. if 노드는 설명에도 적혀있듯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이템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노드예요. 일단 텔레그램 노드는 if와 상관없이 4개를 입력받고 있으니 4번 실행될 거고요. 여기서 어떤 조건이란 if 안에 정의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문응답의 길이가 짧은지를 조건으로 달아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문응답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만 디스코드로 전송하고 긴 경우에는 메일로 전송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길이가 짧은 아이템이 3개, 길이가 긴 아이템이 1개겠네요. 아이템 각각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노드니까 아이템의 개수만큼 실행되는 노드라는 것도 유추하셨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f 노드가 위로는 3개, 아래로는 1개를 보내네요. 그러니까 디스코드는 3번, 이메일은 1번 실행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에서 아이템이 없으면 다음 노드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if 노드가 아래로는 아이템을 안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메일 노드가 실행되지 않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구글 시트에 8개의 설문조사가 추가됐음을 텔레그램으로 향하는 노드의 수를 보고 유추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래로도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를 보내줘야겠죠. 8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응용 문제입니다. if 노드는 방금 전에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노드라고 했지 생략하는 노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보낸 아이템의 수와 아래로 보낸 아이템의 수 총합은 같아야 해요. 총 7개의 아이템을 먹었고 2개를 아래로 보냈으니 위로는 5개를 보냅니다. 디스코드 노드는 한 번의 아이템을 한 번씩 처리하는 노드죠. 5번 실행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if 노드는 방금 전에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노드라고 했습니다. if 노드에서 위로 5개를 보냈으니 아래로는 2가지를 보냈을 텐데 연결된 노드가 없어서 그냥 버려졌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 디스코드 노드 입장에서는 2개의 화살표 모두에서 아이템이 흘러 들어왔네요. 제가 앞서 이 화살표를 따라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들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죠. 만약에 화살표를 따라 실행이 되는 것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노드는 한 번의 아이템을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실행돼 하나의 아이템씩 처리한다고 했죠. 총 12번 실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트리거 노드에서 출발한 아이템들은 절대 함부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강의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외우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방금 추가된 개념을 떠올리며 딱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아래 워크플로는 서로 다른 2개의 트리거 노드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노드로 합쳐졌죠. 하지만 위 워크플로는 하나의 트리거 노드에서 출발해서 2개의 가지로 뻗어나갔다가 다시 하나의 노드로 합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워크플로는 위험한 워크플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도적 수련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넣어놓은 예제들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들 다시 돌려보면서 꼭 익숙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여 실제로 써먹을 만한 워크플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OT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내용이죠. 실제로 제가 사용 중인 워크플로 중 하나는 이렇게 간단한 노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뭔가 복잡해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워크플로에서 복잡도를 약간 더 높인 것 뿐입니다. 우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워크플로를 해석해 봅시다. 우리 해결사 마인드.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무엇으로 트리거되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좌측에는 번개 모양 아이콘이 붙은 트리거 노드들이 쭉 늘어서 있네요. 우측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노드들이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 하나의 트리거 노드에서 출발한 아이템들이 함부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트리거 노드 하나를 아무거나 잡고 화살표를 따라 그려보시면 나누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다시 화살표가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잡해 보이는 워크플로를 보고 겁을 먹기보다는 결국
결국 구글 폼에 새로운 응답이 있을 때 디스코드로 전송하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구글 폼이 여러 개이고 메시지를 보낼 디스코드 채널이 여러 개인 것입니다. 만약 이 트리거 노드가 폴링하고 있는 구글 폼에 새로운 응답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폴링 기억나시죠? 주기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외부 서비스에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뜻이었죠.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폴링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뭐가 실행될까요? 우리 5개의 새로운 설문이 있어서 총 5개의 데이터가 추가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연필 모양의 노드가 실행될 건데 왜 실행된다고 했죠? 화살표 뒤에 놓인 노드가 실행되는 이유는 화살표를 통해 아이템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템의 수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는 내용 배울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어진 연필 노드들이 실행될 것입니다. 디스코드 노드가 실행돼서 어떤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낼 거고 또 다른 디스코드 노드가 실행돼서 또 다른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물론 이 연필 노드가 뭐를 하는 건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죠. 오늘 이걸 배울 건데 일단 우리 데이터의 개수에 집중해 볼까요? 데이터의 개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해야 하는 구조가 뭐였죠? 어떤 노드는 아이템의 수만큼 실행되고 어떤 노드는 n개의 아이템을 한 방에 처리한다고 했죠. 이건 직접 실행해보면 알게 된다고도 했어요. 일단 이 연필 노드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노드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디스코드 노드는 총 몇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몇 번 실행되는지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아이템의 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연필 노드는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노드라고 했습니다. 5번 실행되고 이 디스코드 노드들 모두가 5번씩 실행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연필 노드가 뭔지 볼 차례입니다. 이 연필 노드는 왜 만들어뒀을까요? 구글 폼마다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드 2개짜리 워크플로 만들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었고 그 정보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됐어요. M8N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는 설문 문항의 질문과 그 응답을 읽어서 이렇게 가져와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드래그해서 우리는 이렇게 중괄호로 쌓여진 특별한 문자열을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구글 폼에서 질문 이름이 당신의 이름은 이었죠. 구글 트리거 노드에서는 이 질문의 이름을 끌어서 메시지에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글 폼마다 질문들이 모두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만들 때마다 질문들이 모두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취미를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설문에 포함된 질문은 당신의 취미는 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디스코드 노드는 제이슨 대괄호 속에 당신의 이름은이 적혀 있잖아요. 즉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읽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취미는에 대한 설문조사 정보가 들어오면 이 당신의 이름은 정보를 읽어오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스코드 노드 입장에서는 읽을 수 있는 정보가 없겠죠. 우리 field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해봅시다. 디스코드 노드는 $JSON으로 앞에 노드에서 전달받은 아이템에 당신의 이름은 필드가 존재하기를 기대하는데 당신의 이름은 필드는 없고 당신의 취미는 필드만 존재한다면 필드가 존재하지 않아 읽을 수 있는 값이 없겠죠. 화면에 보이는 워크플로는 이름 설문조사와 취미 설문조사 둘 중 하나만이라도 트리거 조건을 충족하면 실행되어 디스코드 노드로 아이템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디스코드 노드를 재사용하고 싶은데 취미 설문조사 트리거 노드부터 출발하는 경우 워크플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노드가 연필 노드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이름이 뭔지 설문했어요.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취미가 뭔지 설문조사했어요. 이 설문 내용을 디스코드로 바로 끌어다 쓰면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어요. 반면 연필 노드를 이용하면 어떤 설문조사 트리거 노드에서 출발한 아이템이든 같은 모양의 아이템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 $JS는 화살표 직전 노드가 반환하는 값을 의미한다고 했고 대괄호 속의 내용은 그 노드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필드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 앞에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아이템을 구성하는 필드 중 하나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필 모양의 노드는 이 필드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언제나 메시지 필드를 전달받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양쪽 화살표 모두에 메시지라는 필드를 가진 아이템을 뒤쪽으로 보내준다면 어떤 트리거 노드가 실행되었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설문조사가 다양해지고 각각의 설문조사가 묻는 질문들이 다양해지더라도 디스코드 노드는 추가할 필요 없이 항상 사용하던 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필 노드는 필드의 이름을 맞추는 일에 자주 사용된다. 오늘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는 이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프로그래밍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께 이번 시간의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학습을 잠시 멈추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론만 배웠지 아직 연필 모양의 노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안 배웠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연필 노드 엄청
엄청 간단하게 생겨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만지다 보면 충분히 어떻게 쓰는지 파악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연필 노드를 왜 쓰는 건지 정말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3개의 설문조사를 만드시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디스코드 웹툰 만드는 방법을 같이 배웠죠. 여러분이 실제로 3개의 구글 폼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양의 워크플로를 만들어 보시고 디스코드 메시지로 제대로 오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의 워크플로를 만들어서 이런 메시지들이 디스코드 메시지로 제대로 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과제를 풀이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죠. 과제 풀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부분에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와 해결사 마인드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언급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생각했지 하며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잘 학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새 워크플로를 만듭니다. 워크플로가 뭐라고 했죠? 익숙해져야 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구글 폼에 새로운 설문이 접수되면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특정 조건의 워크플로가 실행되는 것을 트리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처음 만들 노드는 클릭 트리거 노드랑 디스코드 메시지 보내기 노드입니다. 왜 구글 폼을 하기 전에 이걸 한다고 했죠? 우리가 배운 해결사 마인드가 있었어요. 복잡한 것을 만들기 전에 최대한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 템플릿을 적고 디스코드에서 웹후크를 만들어요. 웹후크는 디스코드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들을 여러 개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크레덴셜을 채워야 하는데요. 크레덴셜이 뭐였죠? 집 비밀번호 같은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럼 웹후크를 만들고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이 링크가 비밀번호죠. 자, 그리고 트리거 워크플로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웹후크로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분을 처리했으니 이제 복잡한 일을 할 차례예요. 구글 폼 설문조사가 접수되면 트리거되는 노드가 없어서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구글 시트로 연결하고 그 시트 트리거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 거죠. 구글 폼 3개 만들고요. 각각을 시트로 연결해 줍니다. 새 폼을 모두 공개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구글 시트 트리거 노드 만들고요. 시트에 값이 추가되는 경우 트리거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파일을 잘 연결해니다. 노드의 이름도 알아보기 쉽게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시트도 선택을 해줍니다. 빠르게 디스코드 노드를 테스트해 보려고 사용하던 클릭 트리거 노드에서 분리하고 스프레드시트 트리거 노드를 디스코드 노드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실행해봐도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저희 아직 설문조사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에서 아이템이 없으면 다음 노드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구글 폼으로 돌아가서 누군가가 구글 폼 응답을 작성한 상황을 가정하고 워크플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을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저희가 임의로 추가한 설문조사가 아이템에 잘 담겨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디스코드에 보낼 메시지 내용을 바꿔서 다시 테스트해 봅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방금 만든 노드들을 복사합니다. 3개의 구글 시트에 다 연결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각각의 노드가 뭘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도 바꿔주면 좋아요. 복사한 노드들 각각이 폴링할 시트도 바꿔줘야겠지요. 두 번째 시트 트리거는 두 번째 폼에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폴링하고 세 번째 시트 트리거는 세 번째 폼을 폴링해야겠죠. 디스코드에 전송할 메시지 내용들도 우리 과제에 맞게 변경해 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트리거 노드를 실행해봐도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첫 번째 설문조사는 저희가 임의로 설문조사 답변을 하나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아이템이 하나 전달되었고 그래서 디스코드 메시지가 발송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설문도 임의로 저희가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M8N 창에 돌아와서 아까 실행되지 않던 노드들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아이템이 전달되어 디스코드 메시지 전송 노드가 잘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메시지 노드가 잘 실행되니까 템플릿에 실제 값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 형태가 완성이 된 거죠. 이 상태만으로도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3개의 구글 폼 설문 중 하나에 새로운 응답이 추가되면 해당 폼에 연결된 구글 시트를 폴링하던 트리거 노드에 의해 트리거되어 디스코드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워크플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 과제를 내준 이유는 이걸 하면서 연필로드에 익숙해지라는 의도였습니다. 과제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필로드의 이름은 에디트입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눌러도 확인할 수 있고 에디트를 검색해도 찾을 수 있어요. 이 노드 왜 쓰인다고 했죠? 필드의 이름을 맞추는 일에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과제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얼추 감을 잡으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 연필로드 없이 그냥 이렇게 3개의 구글 폼 트리거를 하나의 디스코드 메시지에 연결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제가 강의 준비 과정에서 실수로 워크플로우 활성화 토글을 켜둔 것 같은데 이것도 잊지 말고 한번 활성화 해둡시다. 한번 3개의 폼에 새로운 폼을 임의로 넣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폼을 작성하고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면 이렇게 3개의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M8N 창으로 돌아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설문 트리거, 세 번째 설문 트리거, 두 번째 설문 트리거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되었고 디스코드 노드를 성공적으로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두 번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디스코드 노드에서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해당 정보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스코드는 이번 비디오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트리거 노드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코드에서도 해당 정보들이 빈 채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에디트 노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작동하지 않는 연결들을 모두 해제해 주고요. 첫 번째 설문조사 뒤에 에디트 노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트리거 노드가 데이터를 반환하겠지요. 2개 아이템이 왔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보았듯이 이건 아이템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편한지 정할 뿐이고 실제로 아이템이 달라지진 않아요. 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스키마를 사용할게요. 일단 여기를 누르고 네임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메시지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번 숙제의 첫 번째 설문조사 메시지 템플릿 있죠? 그걸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보면 2개의 아이템 나왔네요. 노드들이 한 번에 아이템 하나씩만 처리하는지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는지 어떻게 안다고 했죠? 실행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입력 아이템의 수와 출력 아이템의 수가 똑같으니 에디트 노드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노드인가 보죠. 에디트 노드가 한 아이템에 대해 한 번씩 실행되면서 필드의 이름을 메시지로 바꿔준 덕분에 모든 아이템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구글 스프레드시트 트리거에서 출발하는 데이터든 메시지로 만들어주는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쳐서 디스코드 노드에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디스코드 입장에서는 어느 구글 스프레드시트 트리거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메시지만 처리하면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우선 디스코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기존 내용 지우고 그냥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디스코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아이템에 들어있던 메시지가 잘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완성해야죠. 두 번째 설문조사에도 에디트 노드 연결합니다. 세 번째 설문조사에도 에디트 노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 연결된 에디트 노드에 두 번째 설문조사용 메시지 템플릿 만들어줍니다. 네임은 무조건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게 똑같아야 뒤에서 기다리는 디스코드 노드가 일관된 방식으로 아이템을 처리 가능하겠죠. 세 번째 설문조사용 메시지 템플릿도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네임은 무조건 메시지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에디트 노드들도 디스코드 노드로 연결해 줍시다. 다시 임의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빠지는 내용 없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과제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이렇게 에디트 노드를 추가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는 것일까요? 오히려 처음에 비해 노드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방금 만든 설문을 디스코드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보내고 싶어요. 또는 텔레그램으로도 보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노션에 저장도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뒤에 연결하려는 서비스가 늘어날 때마다 연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귀찮아서 2개만 그렸는데 이게 3개, 4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디스코드로만 전송하던 내용을 텔레그램으로도 보내고 싶은 경우에도,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 경우에도, 노션에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도 단 하나의 연결만 추가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실습에서 데이터의 개수와 에디트 노드를 배운 이유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도 새롭게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를 하나 정도는 꼭 더 소개드리고 싶어서 추가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에디트 노드로 $JSON에 담겨온 아이템의 필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업은 한편 에디트 노드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형상을 변화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모든 작업들을 데이터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에디트 노드도 데이터 변환 노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엠파렌에서 노드를 추가할 때 데이터 변환 탭에서 이 에디트 노드가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한 워크플로이지만 저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1시간 동안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워볼 것입니다. 이 내용들만 지금까지만 따라오셨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엠파렌이 훨씬 익숙해졌겠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보다 훨씬 꽉꽉 눌러 담은 두 번째 프로젝트와 세 번째 프로젝트까지 마치면 훨씬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엠파렌을 편하게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오래 미뤄두고 있었던 반복적이고 귀찮은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워크플로를 같이 구현해 볼 거예요. 궁금한 분들은 강의를 듣기 전에 비디오를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에 업로드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화 워크플로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동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시스템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자동화 시스템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품질을 검수하는 워크플로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모든 분께 공개되는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의 수업의 구조는 지금이랑 비슷하지만 실습 비중과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갈 거예요. 대신 앞에서 배운 내용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재미가 붙어 제가 준비한 나머지 부분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인프런을 확인해보세요. 설명과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긴 수업 들으시느라 다시 한번 고생 많았고 여러분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엠파렌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IT로 해결합니다. 솔브이시였습니다.